북한이 금강산 개발에 남한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해 지난 11일 남측에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남측이 침묵하고 있다며 답이 없으면 시설 철거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다음 달 다시 협상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훈련 축소 방침을 밝힌 미국은 싱가포르 약속을 진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협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안보협의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방위 공약과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논의하는데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수학이 조금 어려웠지만 지난해 수능보다는 대체로 편의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같은 초고난도 문제는 없었지만 고난도 출제 기조는 유지돼 변별력도 확보했다는 분석입니다.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올해 45주차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7명으로 유행 기준을 초과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노약자와 임신부 등은 예방접종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화성 8차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역시 8차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경찰은 이춘재를 사실상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주요 내용을 보면 범행을 자백한 이춘재의 진술이 당시 사건 기록과 거의 일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양말을 손에 끼고 맨발로 침입했다는 진술은 현장 상황과 일치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범인만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특징이라든지 가옥 구조, 또 새 속옷을 입힌 사실에 대해서도 이춘재가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범인으로 몰렸던 이 윤 씨의 자백은 여러 면에서 당시 현장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당시 범행 현장 책상에서 발견된 흔적도 다리가 불편한 윤 씨가 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문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사실상 이춘재를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로 처벌받은 국가 책임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가족이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가족과 많은 국민이 오늘 세월호 참사 책임자 40명을 추려서 정식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있었던 유가족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다랑고 2학년 8반 장준영의 아빠 장훈입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40일이 되는 날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또다시 검찰청 앞에 섰습니다. 지난 5년간 준비해온 세월호 참사 처벌자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정치권이 외면해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 가족들과 국민들이 뜻을 모았고 377명의 피해자 가족 고소인과 54,416명의 국민 고발단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현재까지 우리가 특정한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 122명 외에도 더 많은 책임자 명단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40여 명의 책임자를 우선 고소고발합니다. 이들 중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304명의 국민을 살인한 책임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6년여간 참으로 서러운 날들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었습니다.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저들은 태어난 목소리로 상황 보고와 영상 자료만 요구했습니다.
출동 지시와 더불어 반드시 했어야 할 구체적인 구조 지시, 특히 퇴선 지시와 탈출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50명의 아이들이 304분의 국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팽목항으로 달려간 우리가 애타게 아이들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국가는 국민과 우리들에게 잔인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우리 아이를 이송할 응급 헬기마저 돌려보내고 결국 사망하게 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우리 아이를 방치하고 해경 지휘부가 한 짓은 국민과 우리 유가족들을 향한 거짓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을 뜨고 엄마 부를 것 같았던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데 6년이 다 되어서야 진실의 한 조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 기자회견보다 우리 아이들을, 국민의 생명을 더 중시했더라면 2014년 4월 16일 더 많은 생존자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그날 저녁 세월호가 가라앉는 사고의 역을 두 눈으로 보고 알았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승객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원들만, 오직 선원들만 집중해서 구조했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 구조했으나 결국 실패했다는 정부와 검찰의 발표는 새빨간 거짓말로 우리를 우롱한 겁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온몸으로 겪은 진실은 이겁니다. 2014년 4월 16일 8시 50분부터 10시 20분까지 구조의 골든타임 내내 박근혜 정부와 구조 세력은 단 한 번의 퇴선 지시도 적극적 구조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4분이 희생되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10시 20분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와 해경은 사고 해역의 철저한 수색과 구조 군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돌아온 생존자마저 결국 희생시켰습니다. 국가 재난이었던 세월호 침몰은 국가 범죄로 만든 것은 바로 2014년에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던 모든 책임자들입니다. 예, 장훈 세월호 참사 고소인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이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고소 고발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영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 측이 책임자 명단을 1차로 추려서 고소를 했는데 보다 구체적인 명단 좀 알아볼까요? 네, 아직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데 잠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1차로 추린 고소고발 대상은 모두 40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됐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 재난 상황을 지휘 관리하지 않았고 참사 위험과 결과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엄청난 희생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겐 세월호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외에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현장 구조 지휘 세력 16명과 전원 구조 오보에 책임 있는 안광환 전 MBC 사장과 길환영 전 KBS 사장 등 언론사 관계자 8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에 대한 고소 고발에는 유가족과 함께 많은 국민이 동참했습니다. 참사 이후 5년이 흘렀지만 국가 책임자 처벌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 정장 단 한 명에 불과한 채 나머지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이 고려된 건데요. 유가족 측 고소인은 377명, 국민 고발인으로는 국내외에서 5만 4천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예, 앞서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하기도 했는데 양측이 만날 계획도 있다고요. 네, 지난 11일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되도록 참사 원인과 구조 과정 등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특히 임관혁 수사단장은 전면 재수사를 촉구해온 세월호 유가족 측과 협력할 의지를 내비치며 빠르면 이번 주에 만날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유가족 측이 고소 고발장을 제출한 만큼 이를 검토한 이후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역시 검찰 쪽에서 미리 연락받은 건 없다면서
고소장을 낸 이후 고소인으로 만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세월호 참사 고소 고발인단은 정확한 상황 전달이 기본인 재난 보도 준칙을 어겨 결과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절망을 주고 구조 활동에 혼선을 준 일부 언론사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YTN은 고소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 참사 이후 정부 발표에만 의존해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한 보도에도 미흡했음을 인정합니다. YTN은 이런 반성을 거울 삼아 앞으로 정확한 재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을 놓고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방해하려 하는 심보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고발된 한국당 지도부의 뻔뻔함이 해외 토픽감이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수사를, 또 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두고 상대를 서로 비판하고 있는 거죠? 네,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 각 당 회의의 화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였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7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일말의 반성도 없고 염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뻔뻔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당 소속 의원을 대신해 조사받겠다고 하는데 범법자가 다른 범법자의 대리 조사를 받는 건 형법 체계상 있을 수 없다면서 개탄스럽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정책위 의장도 지난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12명 의원을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돼 있었다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에 보낸 의견서에 젊고 건장한 최 의원이 감금됐다는 건 최 의원을 나약한 존재로 보는 거라고 썼는데 본인이 감금돼 있었으니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혐의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반면 야당은 조국 전 장관을 고리로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안에 날을 세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이리저리 회방 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심보라면서 독재 정권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갈 문재인 정권의 검찰 사유화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기 편의 죄는 덮고 상대에 없는 죄를 만드는 숨은 의도라면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검찰개혁안은 조국 사태에 대한 보복이자 윤석열 길들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졸속개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사건도 점점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리지요? 네, 오후 2시 반입니다. 통일부 김현철 장관을 불러 북한 선원 2명 북송 사건에 대해 긴급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야당은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강제로 북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송 결정이 위헌, 위법, 반인권적이라는 건데 유엔이 직접 조사 의지를 밝혔고 국제 앰네스티도 규탄 성명을 내는 등 외부의 움직임에 더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현안 보고에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오락가락 진술도 도마 위에 오를 텐데요. 합동신문 과정 또 북송 경위 등을 놓고 여야의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국당은 지금 북한 선원 강제 북송 관련 간담회까지 열면서 이 사건을 집중 부각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일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한일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우리 측에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어제 한미 합참의장에 이어서 오늘은 두 나라 국방장관들이 만나는 거군요. 네,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위급 회담과 확대 회담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선 정경도 국방부 장관과 박한계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또 미국 측에선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포함한 미군 수뇌부,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미국 측은 종료까지 일주일 남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어제 한국행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도 만나
한미 간의 논쟁은 북한과 중국을 돕기만 할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정 장관에게 밝힐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나 유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 지속을 위해서 미국이 훈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오늘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을까요? 네, 관련 논의가 의제로 오를 것 같습니다. 그간 한미 연합훈련을 맹비난해온 북한은 그제 처음으로 국무위 대변인의 명의의 담화문까지 발표해서 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단호한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외교관들이 협상을 통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 태세를 조정할 거라고 언급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젯밤 북한은 김영철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담화를 통해서 북미 대화 동력을 살리려는 긍정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달 중순쯤 연합 공중훈련을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오늘 회의에서 조정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또 지난 8월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기본 운용 능력 검증 결과를 보고받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동 성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오늘 도쿄에서 외교 당국 국장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오늘 오전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하고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과 다키자키 국장은 이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일 당국 간 만남은 지난달 24일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면담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개발에 남한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금강산의 남한 시설 철거에 남측이 계속 호응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 시설 철거를 압박하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북한은 우리 측이 금강산 시설 철거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미 나흘 전에 이런 내용을 남측에 보냈다는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기사에서 지난 11일 남한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하면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우리 측이 시설 점검단 방북을 제안한 이튿날 곧바로 통지문을 보내 거부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우리 측 시설이 얼마나 허름한지 사진까지 공개할 만큼 알고 있으면서 현지에서 뭘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통신은 언제까지 통지문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허송세월할 수 없다며 낡은 것을 드러내야 새 것이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물 같은 남측 시설들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지난 시기 관계를 생각해 아량을 베풀었다며 이 기회마저 놓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을 것이라며 철거 일정 관련 문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전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남측 관광객을 환영한다, 이런 말을 해서 남북 협력의 여지를 남겼다,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조치로 우리 측 사업권을 부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통신은 금강산을 자신들이 책임지고 세계적인 문화 관광지로 개발할 것이라면서 여기에 남한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당초 금강산 개발 문제는 남한 당국이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이미 그럴 자격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어 금강산은 남북의 공유물이 아니고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적인 장소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과 합의해 처리하라고 한 데 이어서 남측 관광객을 환영하겠다고 했고 또 북측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도 남측을 관광사업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는데 오늘 기사는 우리 측의 사업권 가운데 개발권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금강산을 개발할 권리를 부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면 그동안 통일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협의 과정까지 이제 북한 측이 상세히 언급을 하면서 우리 측의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통일부는 지난주부터는 남북 협의에 지장이 있다며 북한이 우리 측 제안에 어떤 답변을 보내왔는지에 대해서 함구해 왔습니다. 지난 5일 시설 점검단 파견을 제안한 뒤부터 통지문이 오고 가는, 남북 간에 오고 가는 그런 내용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오히려 그 과정을 소상히 공개하면서 우리 측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 측과 협의하고자 하는 우리 측에 대한 불쾌감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문을 열고 기다릴 땐 꼼짝 않다가 막상 문을 닫자 들어오게 해달라는 가련한 처지에 놓였다며 사필 귀정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이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할 부분이 있다는 김현철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대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북측의 관영통신에 의해 공개됐다는 점을 유의해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철거 주장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며 통일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남북 간 합의라는 원칙을 계속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북측에 다시 통지문을 보낼 것인지는 남북 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협의가 진전될 경우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미국이 다음 달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고 북한 측이 어제 담화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서라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의향을 밝힌 직후에 나온 발언이어서 더 주목이 되는데요. 이 소식은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다음 달 다시 협상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북미 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북한 외무성 김명길 순회대사가 어제 발표한 담화 내용입니다. 김 대사는 그러면서 임의회 장소에서 임의회 시간에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또다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먼저 연말 시한부를 무난히 넘기기 위해 우리를 열려보려는 불순한 목적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면 그런 협상에는 의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북한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문제 해결은 언제 가도 가망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이 늘 강조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 측이 대답과 해결책을 내놓을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되는 건 이번 담화가 나온 시점입니다. 김 대사의 담화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향을 피력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도 별도 담화를 통해 미 국방장관의 발언은 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미국 측의 긍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 측이 훈련 규모 축소 등을 통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경우 북한이 다시 실무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미 국무부는 협상 용의가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한 북한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 싱가포르 약속을 진전시키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각 14일 북한의 입장 발표에 대한 YTN의 서면 질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전환과 항구적인 평화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약속을 진전시키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하지만 북한의 주장대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다음 달 협상을 제안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첫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8시간 동안 진행된 검찰 조사 내내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진실을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진술 거부와 관계없이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어제 조국 전 장관이 장관 사퇴 한 달 만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일단 어제 상황부터 좀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조 전 장관은 어제 아침 9시쯤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이 검찰청사 1층에 대기하고 있었지만 부인 정경심 교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 비공개 통로를 이용한 탓에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조
조사는 오전 9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있는 청사 11층에서 진행됐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인 만큼 피의자 신문은 11층에 있는 영상조사 녹화실에서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방대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 전 장관은 조사 초반부터 입시비리나 부인 차명 투자 의혹 등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사 시작 8시간 만인 오후 5시 반쯤 조서 열람까지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능 당일 출석과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소환 방식은 조 전 장관 측이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진술 거부권, 그러니까 이제 묵비권을 말하는 건데 이게 답변을 거부한 것은 어떤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조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단을 통해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전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면서 검찰 조사에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아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돼 있어서 섣불리 진술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술 거부권을 통해 검찰 질문을 먼저 파악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과 관계없이 미리 준비한 질문을 하나씩 물어보며 조서에 기록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럼 이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주요 의혹들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 투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네, 부인 정경심 교수는 WFN 주식 12만 주를 시가보다 2억여 원 싼 6억 원에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계좌로 수천만 원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이기 때문에 만일 조 전 장관이 주식 매입을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검찰은 이득을 본 2억여 원이 WFN 측이 조 전 장관 도움을 바라고 건넨 뇌물일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송금한 건 맞지만 주식 매입에 쓰이는지는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 딸의 장학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최근에 노환중 부산의료 원장도 불러서 조사했죠. 네, 부산대 의전원에 재학 중인 딸 조모 씨는 성적 미달로 유급됐는데도 6학기 연속으로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 원장은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장학금이 뇌물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최근 검찰은 노 원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학생들과 달리 조 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이 장학회 계좌가 아닌 노 원장 개인 계좌에서 나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자녀 서울대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관여 여부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한 만큼 검찰은 또다시 조국 전 장관을 부를 예정이라고요. 네, 조사 이후 검찰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사는 한두 차례 더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입장을 토대로 볼 때 추가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조사에 진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조 전 장관 조사에 앞서 검찰은 부인 정 교수와 친동생 조모 씨 신병도 확보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건강 문제를 호소해서 원활하게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신중히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부를 동시 구속하지 않는 관행이 있는 만큼 뇌물 혐의 등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영장을 청구하기는 힘들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올해 수능은 다소 어려웠던 수학 나형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평이했다고 현재 교사들과 입시업체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수험생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논술 전형에 또다시 힘을 쏟아야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올해 대학 입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호진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예, 올해 수능 난이도는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좀 다소 어려웠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 불수능으로 불렸던 국어를 비롯해 영어 등 대부분 영역이 대체로 평이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많은 수험생을 혼란에 빠뜨렸던 국어 31번 같은 초고난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학, 특히 인문계열 수험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나형이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 간 난이도 편차는 줄고 중간 난이도 문제가 늘면서 중상위권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영어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없었지만 중위권은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능시험 2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받고 이어 심사를 거쳐 25일 정답을 확정합니다. 수능 성적표는 다음 달 4일 수험생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입시 전략 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다소 어렵게 출제된 수학이 이번 입시에서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어도 작년에 비해서는 쉬웠다고는 하지만 변별력 있는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아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정시 지원을 하기 전에 각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과 점수 편차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세밀한 입시 전략을 세울 것을 조언합니다. 과목 간의 편차가 심하지 않은 경우 100분위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 반대일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하면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올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재수생들의 강세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정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지금은 가채점 결과와 수능 등급 컷을 참고해 최저학력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논술에 응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험생 스스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했다고 속단하고 논술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정말 수험생들이 쉴 틈이 없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논술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각 대학별 대입 수시 논술고사가 내일부터 이어집니다. 내일과 모레는 건국대와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여대, 숭실대 등에서 대학별 수시 모집 논술 전형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말인 23일과 24일에도 경북대와 부산대, 광운대, 세종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의 논술 전형이 시행됩니다. 주요 대학 대부분이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하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자신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별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또 12월 4일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대학별로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되고 내년 2월 4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YTN 그로진입니다. 오늘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7명으로 유행 기준을 초과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38도가 넘는 고열과 근육통 등 심한 몸살 증상,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 협상 등 투쟁 승리를 위해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직종별 안전운행 투쟁 세부 지침을 통해 열차 출고 점검 철저히 시행, 승강문 열림 등 소등 불량 시 조치 후 발차, 불량차 출고 거부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미식가들의 바이블 미쉐린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별 3개가 최고 점수고 이 최고점을 받았다는 건 곧 세계적인 맛집이다 이렇게 인증을 받는 셈인데요. 그런데 여기 맛집 선정에 뒷거래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매년 미쉐린 가이드를 두고 비슷한 논란이 또 계속되곤 하는데 왜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는지 이번에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식 레스토랑 윤가명가를 운영하는 윤경숙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서울판, 그러니까 미쉐린 가이드 서울판이 출판이 된 게 지난 2017년이 처음이었고 이번이 4번째입니다. 뭐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미쉐린 가이드가 뭐 별점을 3개로 나누고 셋, 둘, 하나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데 그러면 뭐 식당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 레스토랑 운영 자체 이익이라기보다는요. 네네. 일반 대중들이 뭐 3스타급 레스토랑에 함부로 오시지는 않으니까요. 예. 그렇다기보다는
그 미슐랭 가이드가 가지고 있는 명성을 힘입어서 뭐 스타라는 그 권위로 전 세계적으로 그 뭐 대규모 프로젝트 컨설팅이라든지 기타 부가 사업에 최고의 대접을 받고 국가 행사 등에 많이 좀 그 참여하게 되죠. 네, 뭐 일부에서는 뭐 별이 하나면 20%, 두 개면 뭐 거의 2배 이렇게 매출이 오른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 정도로 네네. 영향력이 있다면 사실 선정 기준이 그만큼 엄격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미쉐린 가이드 누가 어떤 기준으로 뭐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저도 처음에는 네. 120년 전통을 가진 공신력 있는 미슐랭이니까 예. 아주 엄밀하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대로 비밀스럽게 불특정 다수의 레스토랑을 상대로 철저하게 뭐 심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제가 겪은 바대로라면 철저하게 비밀리에 한다는 그들의 말은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었고요. 그 뒤로는 그들이 뭐 연결된 커넥션이라든지 저한테 제안했던 대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를 추가로 비밀리에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 네. 누가 언제 심사할 거라는 것이 이제 비공개로 돼야 사실 이 네네. 공정한 선정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알려준 겁니까? 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지금 이번에 이런 것들을 알리는 바람에 마치 저만 겪은 일인 것 같겠지만 네. 업계에서는 뭐 암암리에 비일비재하게 다들 공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언제 어떻게 누가 올 거라라고 이제 얘기를 전달하면 거기에 맞춰서 더 신경 쓰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러니까 언제 오고 언제 미쉐린 가이드의 평가단이 올지를 아니까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 그걸 셰프들끼리 사실 좀 암암리에 공유합니다. 이 미슐랭 뭐 하고 관계된 레스토랑들 별 받고 있는 레스토랑들은요. 뭐 가령 어떤 종류의 음식을 준비해 달라거나 뭐 이런 쪽까지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오겠다는 얘기만 하는지? 예.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 빅그루만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부분도 있지만 예. 사실 그 심사 기준에 그들이 이제 파인다이닝 같은 경우는 어떤 음식들을 좀 선호하고 어떤 스타일의 요즘 뭐 세계적으로도 어떤 것들이 유행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본다 이런 정도의 정보들을 공유하죠. 네, 자, 이 컨설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미쉐린 이제 가이드 측에서,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네. 대로라면 거기에 이제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뭐 가게를 열기만 하면 뭐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용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그 부분 자세히 얘기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네, 저는 저도 미식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음식을 다양하게 만들고 접하는 사람으로서 네, 미슐랭의 뭐 명성은 원래부터 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뭐 제가 미슐랭한테 컨설팅을 의뢰받거나 또 이렇게 관계가 될 줄은 정말 미처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가족이 일본에 레스토랑을 열고 있고 예. 거기가 미슐랭 투스타 전통 한식으로 투스타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저한테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특별한 루트를 통해서 한국에 입성하는 미슐랭이 많은 정보를 좀 공유하고 또 뭐 좀 궁금한 것들을 저희한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줄 알고 처음에 관계를 맺게 되었고요. 그 제안 내용이 처음에는 어떻게 되던가요? 제안 내용이? 네, 계약 내용은요. 뭐 컨설팅을 받는 비용은 한 4만 달러, 당시의 환율로 한 5천만 원 정도고, 네, 1년에 한 6차례,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라면 한 6차례 정도,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오는데, 네. 거기에 대한 뭐 숙박비, 항공료, 기타 뭐 체류비 등을 정확하게 라연과 가온, 윤가 명가가 n분의 1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가게들은 이제 지금 운영하시는 가게 말고 다른 가게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서 비용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를 뭐 내야 하는데 이제 1년에 6차례 정도 숙박비, 항공료, 체류비 등까지 이제. 그거는 별도입니다. 그건 또 별도고요. 이 5천만 원에 네, 들어가지 네. 않는. 네, 그리고 딱 6번이라고 또 단정할 수도 없고 더 많이 방문하게 됐을 때는 또 그건 또 별도의 추가고요. 그러면 이 비용을 내면 뭐 별점을 받는다 이렇게 보장을 좀 하던가요? 아니면? 일단은
저와 n분의 1을 해야 된다라는 레스토랑들이 네. 결국은 3스타를 받은 레스토랑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찌됐든 3스타 레스토랑들한테 뭐 제안을 뭐 각기 다르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제안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외 레스토랑들은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제안들이 오고 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뭐 보장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같이 이제 물었습니다, 제가. 네. 왜냐하면 그 컨설팅을 받게 되는 거라고 했으면 제가 애초에 미슐랭과 관계를 맺지도 않았을 거고요. 네네. 제가 음식하는 사람으로 꼭 별을 받아야지 뭐 장사를 잘할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컨설팅을 안 받게 되었을 때 혹시 별을 못 받거나 어떤 불이익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받는 게 좋을 것이다. 너희와 경쟁해야 되는 다른 곳도 컨설팅을 의뢰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받는 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받지 않으셨고 거절을 하셨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뭐 거기에 별은 아니어도 이름이라도 올라갔나요? 전혀 올라가지 않고 대한민국에 없는 유령 레스토랑이 되었고요. 그들이 단 한 번도 오지 않았거나 윤가명가와 관계가 없었다면 그들이 윤가명가 레스토랑을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레스토랑에 왔고 많은 정보를 공유했는데 철저하게 없는 레스토랑 취급을 했는데 저는 그거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애초에 컨설팅 같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주지 않는 그들의 방식. 비즈니스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한식, 뭐 3스타나 뭐 2스타 별은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빅그루망을 통해서 대중 한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마치 그런 것들을 받아야 맛집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음식점이라고 이제 소비자들이 알게 되는 것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식문화 업계가 굉장히 불경기에 또 뭐 김영란법 등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20년, 30년 된 가게들이 맛집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네네. 한번 앵커님도 돌아다녀 보시면 옛날에 맛집이라고 인정받던 집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고 제 개인적인 이익이야. 솔직히 밥 먹고 사는 일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닙니다. 큰 돈 욕심만 없다면요. 네. 자, 미슐린 가이드 측에서는 지금 뭐 컨설팅 네. 제안자가 직접 직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그었고 내부 조사를 벌였더니 정보가 유출된 흔적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고소를 아직 하진 않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직은 법적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고소 고발이라던가 이런 거를 하실 기회가 있다면 그럴 계획도 좀 있으신지를 물어보고 싶거든요. 저 당연히 할 겁니다. 작년에 사실은 몇 년 전에 사실은 그 국정감사에 출두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도대체 얼만큼 알고 저한테 출두하라는지 몰라서 그때는 거절했습니다만 미슐랭이 관광공사하고도 계약을 했다라고 저희한테 알려줬고요. 그 관광공사도 정부기관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계약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정부기관 정도면 발표할 수도 있고 알려줄 수도 있을 텐데 철저하게 밝힐 수 없다 하는 것도 저는 의심스럽지만 사실 공정거래 사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미슐랭 정도 된다면 아무리 비밀리에 저걸 한다고 해도 이 정도 논란이 되면 어느 정도는 밝혀줘야 되는데 어저께 기자간담회에서 미슐랭이 해명한 내용은 해명이라기보다는 말장난이고요. 제가 앞으로 알고 있는 것들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미슐랭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저 보고 싶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고소 고발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전적으로 이익을 못 보고 별을 못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왜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는지 그거는 사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니까 컨설팅을 해야지만 되는데 컨설팅 받을래 애초부터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 자체적인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고소 고발을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윤경숙 대표님 연결을 해서 미슐린 가이드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지지자들이 준비한 파란 장미는 조국 전 장관의 손에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1층 정문 대신 지하 직원 통로를 이용한 조 전 장관은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사는 되묻지 않았고 조서에는 질문만 기록이 됐습니다. 이 검찰이 꺼내든 카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왜 침묵을 선택했는지 정치권 소식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